제7장에 협조를 얻는 법. 당신은 힘들이지 않고 우연히 손에 넣은 아이디어보다 직접 발견한 아이디어에 더 믿음이 가지 않는가? 그렇다면 다른 사람의 목구멍에 억지로 당신의 의견을 쏟아넣는 것이 과연 현명한 판단일까? 당신이 제안하고 다른 사람이 결론을 내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더 현명하지 않겠는가? 내 강연을 듣던 필라델피아 주의 사는 아돌프 셀츠는 한 자동차 전시장의 판매 부장이다. 그는 갑자기 자연스럽게 의욕이 없고 기왕에 흐트러진 자동차 판매 사원 한 무리의 열정을 불어넣어야 하는 상황에 부닥치게 되었다. 그는 영업 회의를 열어서 직원들에게 자신에게 원하는 것이 정확하게 무엇인지 물었다. 그리고 그들의 의견을 칠판에 받아 적었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여러분이 나에게 바라는 모든 것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나에게도 당신들에게 같은 기대를 가질 권리가 생기겠죠. 직원들은 바로 대답했다. 청정심, 정직함, 적극성, 낙천주의, 협동심, 열정적인 8시간의 근무와 같은 것들이 제시되었다. 회의는 전에 없던 용기와 열의로 가득 찬 상태에서 끝났다. 한 영업사원이 자신해서 14시간이나 근무하겠다고도 했다. 그 결과로 셀츠는 판매량이 놀라울 정도로 증가했다고 나에게 알려주었다. 셀츠는 말했다. 사람들은 나에게 일정의 도덕적인 합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그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만큼 그들도 똑같이 책임을 다하고자 하는 마음을 먹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바람과 욕구를 물어보는 것이야말로 그들에게 필요했던 활력소였던 것이었습니다. 그 누구도 무언가를 사거나 어떤 행동을 취하라는 말을 듣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 우리는 자유로 특정 물건을 사거나 자신의 생각에 기반해서 어떤 행동을 하는 것을 훨씬 선호한다. 우리는 마음에 품고 있는 바람, 욕구, 생각을 누군가 물어봐 주는 것을 좋아한다. 유진 윌슨의 사례를 살펴보자. 그는 진실을 깨닫기 전까지 놓친 수입은 수천 달러가 넘을 것이다. 윌슨은 스타일리스트와 식물 제조사를 위해서 디자인을 하는 스튜디오에 스케치를 파는 작가였다. 그는 3년째 일주일에 한 번 뉴욕에서 가장 잘나가는 스타일리스트를 방문하고 있었다. 윌슨은 이렇게 말했다. 그는 한 번도 내 방문을 거절한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아무것도 구매하지 않았어요. 그는 언제나 신중하게 내 스케치를 들여본 뒤에 안 되겠어요, 윌슨씨. 오늘은 어렵겠어요 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150번째 실패 후에 윌슨은 자신의 사고방식이 상투적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래서 한 주에 한 번은 인간 행동에 영향을 끼치는 법을 공부하기로 했다. 새로운 아이디어를 만들고 열정을 쏟기 위함이었다. 그는 다음과 같은 새로운 접근 방식을 택했다. 아직 완성되지 않은 스케치 몇 장을 들고 고객의 사무실을 찾았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말했다. 부탁할 것이 있습니다. 여기에 미완성 스케치들이 있는데 어떻게 마무리를 하면은 선생님께서 사용할 수 있는지 알려주실 수 있겠습니까? 고객은 아무 말 없이 한동안 스케치를 쳐다보았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말했다. 이 그림을 여기에 두고 며칠 뒤에 다시 와주세요. 윌슨은 3일 뒤에 다시 고객에게 돌아갔다. 그가 제안하는 것을 듣고 스케치를 다시 들고 작업실로 돌아와 그 고객의 아이디어에 맞춰서 작업을 마무리했다. 결과는 어땠을까? 완벽했다. 그 일이 있은 뒤 고객은 윌슨으로부터 다른 스케치를 의뢰했다. 그림은 모두 고객의 아이디어에 맞춰 그려졌다. 윌슨은 말했다. 매 몇 년간 그에게 스케치를 파는 데에 실패했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나는 그에게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것을 팔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접근 방식을 완전히 바꾸어서 그가 직접 아이디어를 내도록 만든 것이었습니다. 그는 그렇게 자신이 디자인하고 있다고 생각하게 되었고 실제로도 그랬습니다. 나는 그에게 스케치를 팔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의 자유로 구매했기 때문입니다.
그가 자유로 구매했기 때문입니다. 시오도 루즈벨트가 뉴욕주의 주지사로 있을 당시에 그는 놀라운 업적을 남겼다. 정치 보수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면서도 그들이 격렬히 반대했던 계획안을 통과시켰다. 그가 사용한 방식은 다음과 같다. 정년 자리에 사람을 앉혀야 할 때 그는 정치 보수들에게 추천을 해달라고 부탁했다. 루즈벨트는 말했다. 처음에는 처리가 필요한 정당에서 완전히 망가진 입지의 사람을 제안합니다. 그러면 그런 인사는 정치적으로 좋지 않을 뿐 아니라 국민들이 받아들이지 않을 거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그들은 당원 가운데 크게 문제될 것이 없으면서 조금은 썩을 만한 구석이 있는 사람의 이름을 댑니다. 나는 그들에게 후보자가 국민의 계기를 충족할 만한 사람이 아니며 자리에 더 확실히 맞는 사람을 추천해 줄 수 있는지를 묻습니다. 세 번째 되면은 그들은 꽤 괜찮은 사람을 추천하지만 아주 쓸모있는 사람은 아닙니다. 그러나 나는 감사 인사를 하면서 한 번 더 고려해 줄 수 있는지 묻습니다. 네 번째 추천에는 내가 직접 골랐을 법한 그런 사람의 이름이 오릅니다. 그럼 그들의 도움에 감사를 표하며 원했던 사람을 지목하고 그를 그 자리에 임명한 것을 그들의 공으로 돌립니다. 그리고 당신들을 기쁘게 하려고 사람을 자리에 앉혔으니 이제는 당신들이 나에게 도움을 달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실제로 그렇게 했다. 그들은 행정국과 면허세법을 전면적으로 개혁할 당시 대통령을 지지했다. 기억하라. 루즈벨트는 다른 사람에게 상세한 조언을 구하며 상대방을 존경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루즈벨트가 정년 자리에 사람을 임명했을 때 그는 정치 보수들이 직접 자유로 후보자를 골랐다고 생각하게 두었다. 롱아일랜드의 한 자동차 판매원은 같은 방식을 이용해서 한 스코틀랜드 사람과 그의 아내에게 중고차를 판매했다. 판매원은 스코틀랜드 고객에게 여러 차를 보여주었지만 그는 계속해서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 차는 맞지 않는다. 저 차는 고장이 났다. 가격이 너무 높다. 가격이 높다는 이야기는 계속해서 나왔다. 이 시점에서 내 강의를 듣고 있던 그 판매원은 수업을 듣는 모두에게 도움을 요청했다. 우리는 스코틀랜드인에게 물건을 팔려는 시도를 멈추고 그가 물건을 직접 손으로 만들라고 조언했다. 그에게 구매하라고 말하는 대신에 판매원이 무엇을 말해야 하는지 말하도록 해보라는 것이었다. 마치 본인의 머리에서 나온 생각처럼 느끼도록 말이다. 그것은 괜찮은 방법처럼 보였다. 판매원은 며칠 뒤에 고객의 중고차를 구매하고 싶다고 했을 때 그 방법을 적용해 보기로 했다. 판매원은 중고차 한 대가 고객의 마음에 들 것이라는 것을 알았다. 그는 고객에게 전화를 걸어서 부탁할 것이 있다며 잠시 들러서 조언을 해줄 수 있느냐고 물었다. 스코틀랜드인이 도착했을 때 판매원은 이렇게 말했다. 고객님은 워낙 빈틈이 없으시고 차의 가치를 잘 알고 계시잖아요. 이 차를 들어보고 제가 얼마에 팔아야 하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그 고객은 험박 웃음을 지었다. 마침내 누군가 그의 조언을 구하자 자신의 능력을 인정받았다고 생각한 것이다. 그는 퀸즈 대로를 따라서 자메이카에서 포레스트 힐스까지 차를 몰아본 뒤에 돌아왔다. 그는 이렇게 조언했다. 저 차를 $300에 산다면 좋은 구매를 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판매원이 물었다. 만일 그 가격에 이 차를 판다면 사시겠습니까? $300에? 당연했다. 그건 자신의 생각이자 직접 감정한 금액이었다. 즉시 거래가 완료되었다. 한 엑스선 장비 제조업자 역시 이와 같은 심리를 이용해서 브루클린에서 가장 큰 병원 중의 한 곳에 납품에 성공했다. 병원은 부속 건물을 짓고 있었는데 미국에서 가장 좋은 엑스 성과를 만들고 싶어 했다. 수많은 영어 사원들이 해당 과를 담당하던 에일 박사를 찾았다. 그들은 저마다 자신이 속한 회사의 장비를 찬양하기 바빴다. 그 중에는 소원이 좋은 제조업자도 있었다. 그는 다른 사람들보다 인간 본성을 다루는 법을 훨씬 잘 알고 있었다. 그는 다음과 같은 편지를 보내왔다.
저희 제조사는 최근에 새로운 액션 장비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막 최초 문형이 사무실에 도착했습니다. 아직은 장비가 완벽하지 않기에 우리는 개선할 부분을 찾고 있습니다. 시간을 내어서 저희 장비를 보시고 어떻게 하면 더 쓸만한 제품을 만들 수 있는가에 대해서 의견을 나눠 주실 수 있을까요? 바쁘신 걸 알기에 시간을 정해 주시면 언제든지 차를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에일 박사는 강의에서 이렇게 말했다. 그 편지를 받고는 놀랐습니다. 인정을 받은 것 같았습니다. 한 번도 엑스전 장비 제조업자가 조언을 구한 적이 없었기 때문에 나는 중요한 사람이 된 것 같았습니다. 매일 밤 무엇이 바빴음에도 나는 저녁 약속 하나를 취소하고 장비를 보러 갔습니다. 장비를 보면은 벌써 마음에 들었습니다. 아무도 그 장비를 제게 팔려고 시도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병원을 위해서 그 장비를 구입하는 것이 스스로 내린 결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뛰어난 품질의 구매를 결정하고 주문한 뒤에 설치했다고 말입니다. 에드워드 M. 하우스 대령은 우드로 윌슨이 대통령으로 있는 동안에 국내외로 대단한 영향력을 행사했다. 윌슨은 하우스 대령에게서 비밀리에 조언과 충고를 구하곤 했다. 그의 내각 구성원들보다 그를 더 자주 찾을 정도였다. 대령이 대통령을 다루기 위해 사용한 방법이 무엇이었을까? 다행스럽게도 하우스가 직접 그 일화를 아서 D. 하우덴 스미스에게 밝혔고 스미스가 이 이야기를 세터데이 이브닝 포스트에 기고한 덕에 우리는 대령의 비밀을 알 수가 있었다. 대통령을 알고 난 뒤로 나는 그를 설득하는 최선의 방법은 그의 마음속에 내가 얻고자 하는 것을 그의 생각인 양 심어두는 것이었습니다. 나는 그가 관심을 가지고 직접 고려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처음으로 그 일에 성공했던 것은 우연한 일이었습니다. 나는 백악관을 방문해서 그에게 어떤 정책위원회에서 조언을 들었으나 그는 내 의견에 반대하는 듯이 보였습니다. 그러나 며칠 뒤에 한 저녁 테이블에서 나는 그가 내 제안을 마치 자신이 생각인 양 말하고 있는 그의 모습에 놀랐습니다. 하우스가 그의 말을 끊으며 그건 당신의 것이 아닌 제 생각이었습니다 라고 했을까? 절대 아니다. 그러기에 그는 너무 노련했다. 그는 공로가 아닌 결과를 원했다. 그랬기에 윌슨이 계속해서 자신이 낸 생각이라고 믿게 두었다. 하우스는 그보다 더한 일도 했다. 그는 대중에게 그 생각을 한 것이 윌슨이라고 알린 것이었다. 우리가 상대하는 모든 사람은 우드로 윌슨만큼 인간적인 사람들이란 것을 기억하자. 그러니 하우스 대령의 기술을 사용하자. 캐나다 뉴브런즈 위기에 사는 한 남자 역시 이 기술을 이용해서 나를 단골로 만들었다. 당시 나는 뉴브런즈 위기에 낚시와 카누를 할 계획을 세우는 중이었기에 관광사무소에 편지를 보내서 정보를 얻고자 했다. 당연한 일이지만 그 과정에서 내 이름과 주소가 연락처에 등록이 되었던지 캠핑장과 가이드로부터 무선 편지 소책자 추천글이 쏟아졌다. 나는 업체를 골라야 할지 알 수 없어서 난감했다. 그 중에 한 캠프장 주인이 현명하게 행동했다. 그는 자신의 캠핑장에 머물렀던 사람 가운데 뉴욕에 사는 몇몇 사람의 이름과 연락처를 전해주며 그들에게 전화를 걸어서 캠핑장에서 어떤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라고 했다. 그 중에는 내가 아는 사람도 있었기에 나는 깜짝 놀랐다. 나는 그에게 전화를 걸어서 캠핑장이 어땠는지 물었다. 그리고 캠핑장에 연락해서 도착 날짜를 알려주었다.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자신들의 서비스를 판매하려고 했을 때 한 명은 내가 스스로 서비스를 선택하도록 했다. 그리고 경쟁에서 승리한 것은 바로 그 업체였다. 아주 오래전에 중국에는 노자라는 현자가 있었다. 그는 이런 말을 남겼는데 이 책의 독자들에게 도움이 될지도 모르겠다. 강과 바다가 산골짜기 계곡이나 겨울로부터 공격을 받는 것은 그것이 낮게 흐르기 때문이다. 강과 바다가
계곡을 다스릴 수 있는 것도 그 때문이다. 그렇기에 사람 위에 서고자 하는 현자는 사람 아래에 자신을 두며 사람 앞에 서고자 할 때에는 사람 뒤에 선다. 타인의 밑에 있음으로써 자신의 무게를 드러내지 않고 뒤에 있음으로써 상처를 입히지 않는 것이다. 따라서 다른 사람에게 영향력을 행사하고 싶으면 다음의 규칙을 따르라. 상대방에게 스스로의 머릿속에서 나온 것인 생각인 것처럼 여기도록 만들어라.